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경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의 사건 당시 보고와 발표 과정에 청와대 개입 여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서해상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지연의 원인이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있는 레벨 센서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이 센서 교체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가운데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재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인 현행 7일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 해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조만간 경찰 직접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예정된 해외 출장까지 취소했습니다. 2년 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재판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식 후보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백현동 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최근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 불가 통보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질문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인사들이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은 두 위원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아있습니다. 직접 나가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은 일단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혀 아직은 잦은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식선의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 측 인사를 직접 겨냥한 언급은 통합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치졸한 야당 탄압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되받아치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참사와 경제위기로 수세에 몰리자 정치보복을 통한 국면 전환용 수사정국을 만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추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막았던 고소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지만 제대로 된 인물로 국민들이 요청하는 인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공무원 사퇴 요구를 이유로 문정부 인사를 수사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임기적 공무원인 두 분을 좀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해서 지휘받고 있는 검찰의 수대로라면 권성동 대표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옵티머스 라인펀드를 둘러싼 의혹까지 야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건의 검경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민주당 내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여부에 대해 오는 21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박순애,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 기한이 20일인 만큼 21일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오늘, 김승희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는 내일이 청문 기한이지만 주말이 끼어 있어 20일로 자동 변경됐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 개발비를 개인 홍보성 여론조사에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이듬해 총선을 앞둔 2019년 9월과 12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입법정책 개발비 1,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에는 김 의원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 홍보성 질문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써야 할 예산을 김 후보자가 본인 선거를 위해 편법으로 유용했다면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자 측은 입법 참고를 위해 정책 개발비 목적에 맞게 실시된 여론조사였다며 외부에 홍보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표한 적이 없고 국회 규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과거 해경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며 월북 프레임에 짜맞춘 조작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2년 만에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집은 다음 날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와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실종보다는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진술 조서를 보면 한 동료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봤느냐는 해경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답했고, 다른 직원도 이 씨에게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며 굳이 월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월북하려면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방수복을 챙겨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날 그 바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방수복 입고 월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유족들은 진술 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도 받았는데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월북이란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태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어떤 이유로 서해를 표류하다 숨졌는지, 또 2년 만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근거 등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개를 건의할 예정으로, 끝내 국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법상 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가 시작돼 핵심 자료들이 공개된 뒤에야 2년 전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나서며 실종된 공무원이 숨지기까지의 조치 과정을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관련 기관의 보고와 언론 브리핑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 씨의 실종에서 피격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세부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북한 통신 감청 자료, 해상 표류 예측, 이 씨의 채무 관계, 도박 등으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이 씨가 월북할 근거가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이대준 씨 유족들은 당시 청와대가 이 씨의 월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에만 집중한 탓으로 의심하는 상황. 특히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작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의 사건 보고와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가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업무를 맡았던 군과 해경 관계자뿐 아니라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하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안보 라인들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 정황이 확인되면 당시 관련자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여 청와대 외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감사원법상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을 하는 자료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수집하는 자료가 군 작전에 지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에 대한 감사가 서서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항의로 북한을 굴복시켰던 사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월북 시도 때문이었다는 판단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후속 조치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앞으로 더 진행이 좀 되겠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숨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인 공작 사건이란 겁니다. 해경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 월북으로 결론 내렸고 이는 당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빽이 있어야 되고 그게 청와대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이 문제가 남북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당내 진상규명 TF 구성에 나섰고 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을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즉각 강력히 항의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까지 끌어냈다며 북한 눈치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또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서 민생 위기가 심각한데 대통령까지 나서 과거 사건을 꺼낸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도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한미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체코와 폴란드 등 원전 거점 공관을 8곳 이상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이달 기준으로 건설 계획이 추진 중인 원전이 95개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2030년 최대 940조 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신규 원전 수주를 적극 추진해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수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 개발과 공동 수출 등 한미 원전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첫 방미 중 에너지 장관과 상무장관을 만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4년 가까이 중단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HLBC 재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HLBC 산하에 차세대 원전 SMR 수출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시장 진출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미 간 공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협력 방안들이 있게 될 것이고 현재 외교부를 포함해서 한미 유관 부문 간의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체코와 폴란드 등의 원전 거점 공간을 8곳 이상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 동향 파악과 기업 지원을 위해 현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원천 기술에 한국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합쳐지면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협력이 구체화되면 원전 수주전의 주도권과 역할 분담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호국 가족 등 130명과 식사하며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본토 상공에 진입한 시점, 북한은 한미일 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3발을 섞어서 쐈습니다. 미국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안으로 맞섰는데 결국 불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꼭 20일 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첫 통화에서 단호한 대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연대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의 백신 등 의약품 지원 뜻을 밝혔는데 호응이 없다면서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을 살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자고 인도적 지원에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북한 도발에 경고장을 날린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무려 72년 만에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고 조응성 하사의 명비에 헌화했습니다. 어디서 수습을 했죠? 백마고지에서 이제 엎드려서 자세로 수습이 됐고요.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130명을 오찬장에 초청해 레드카펫에 의장대 도열로 예우했고 일일이 악수로 맞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이젠 안보 우려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참석자들의 화답 속에 오찬은 무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기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감사합니다. 호국 영웅을 예우하는 것이 강력한 안보의 바탕이라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 주에도 참전 용사들과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의 신규 발열자가 여전한 가운데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에 급성 전염병까지 창궐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앉아 생리적 식염수라고 적힌 약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부부가 급성 전염병 피해 지역에 개인 의약품을 기부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다른 간부들도 의약품 기부에 동참하며 민심을 다독이고 있지만 피해와 파장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황해남도 일대에서 전염병에 걸린 규모가 800세대라고 밝혀 최소 2,000명이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해도는 특히 북한에서 농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농업에 차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북한도 가뭄을 겪고 있고 게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작물 수확에도 상당히 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최근 발열자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도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염병 피해까지 커질 경우 방역 체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선전하지 않거나 준비가 끝난 핵실험을 미루는 것도 전염병에 따른 민심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병사들은 일과 후와 주말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용 시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밤 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육군 4개 부대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2020년 7월부터는 모든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허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은 군별로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이뤄지는데 현역병은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시간대의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의 중간형, 그리고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훈련병은 입소 1주차 평일 30분과 주말 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 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과 주말 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확대형 등 2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해 보안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내륙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일요일인 내일 대구 등 경북 지방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무척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오늘 30도, 내일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특히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다소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월요일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리호가 다음 주 화요일 2차 발사에 다시 도전합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교체됐고 누리호 전체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에 변수가 없다면 누리호는 월요일 아침에 발사대로 이송하고 발사는 화요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기술적 문제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일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측정 시스템에 오류가 발견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산화제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측정하는 레벨 센서에 잘못된 값이 계속해서 나타난 겁니다. 레벨 센서를 교체하려면 누리호 단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발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부지는 레벨 센서 전체가 아닌 문제를 일으킨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누리호 1, 2단의 분리 없이 산화제 탱크 연결부 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단분리가 필요한지를 어저께 이제 저희가 도면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위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전기 부품을 탈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영부지는 부품 교체 작업을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 오후에 완료했고 누리호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 발사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의 점검은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판단이 합의가 됐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정기적 점검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일과 맞추기 위해서 서두른 것은 전혀 없다. 2차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은 일요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누리호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발사대로 옮겨지고 화요일 오후 4시에 2차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발사일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만약 격리 의무를 없앤다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8월에는 최대 8배 넘게 늘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린 뒤 4주씩 연장을 거듭해온 격리 의무를 이번에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최근 주간 사망자가 110명이 넘어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핵심 지표인 100명 이하 사망 규모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예측이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현재 7일 의무를 유지하면 감소세가 계속돼 8월 말 환자가 조금 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면 다음 달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져 8월 말 최대 8배 넘는 확진자 급증이 예측됐습니다. 격리 기간을 3일이나 5일로 줄여도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당분간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래야지 하반기의 재유행을 대비하는 데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하반기 재유행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의 감소세를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격리 의무가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되면서 확진자 치료비나 생활비 등 재정 지원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방역 지표가 빠르게 호전되면 그 이전이라도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중요한데 하루 평균 사망자가 20명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망자와 치명률인데 두 가지가 계절 독감, 즉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하루 평균 10명에서 20명, 주간으론 50에서 100명입니다. 늦가을에서 봄까지 6달만 유행하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자 기준을 2배로 적용했습니다. 특정 질병의 전체 환자에서 사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0.05에서 0.1% 범위로 정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는 지난주에 113명으로 집계돼 기준에 못 미치지만 치명률은 범위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는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로 나뉘고 핵심 지표와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가령 1%락도 미달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도 그렇고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에서 기준엔 못 미치지만 수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질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직접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책회의를 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모여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경찰 통제 권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최대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입장을 발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예정됐던 인터폴, 유로폴 해외 순방 일정은 김 청장 대신 다른 간부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속에서도 해외 순방을 강행하려던 김 청장이 입장을 바꾼 건 경찰 내부에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찰 직장 협의회 성명에 이어 경찰 조직의 심장인 경찰청 직원들도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국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 속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없고.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정하고 치안 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까지 추가하고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가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경우 경찰 조직의 반발은 더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그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직원들 사이 이메일 자료는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경기 남부경찰청은 업무용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록이 보존 연한을 넘겨 삭제돼 있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6년 메일 보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존 연한을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며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는데 애초 전체 민간 임대로 계획됐던 가구 다수가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검찰에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그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낸 항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가 미흡하거나 법리 검토가 다시 필요할 때 재수사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농수산물 등 식품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장식품으로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었던 젓갈류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는데 상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은 명란젓 등 젓갈류를 파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보통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당한 가격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식품인 명란젓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킬로그램당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산 명란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최대 4,000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젓갈류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오징어젓은 1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고 낙지젓의 경우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밑반찬 같은 경우는 토속식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가격이 안 오르는 형국인데 제가 30년 동안 해보면서 이렇게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오긴 했지만 올라간 물가에 더해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4,100원 수준, 지난해 같은 달 가격에 비해 30% 정도 올랐고 무 가격도 하나당 1,900원에 달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배추가 내가 봤을 땐 한 몇천 원 올랐어요. 2, 3천 원대는 올랐고 2, 3천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 지금 여기는 500원, 1,000원 따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에 시장을 찾는 손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볼 때 예산이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랐다고 토로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 것까지 사갖고 가니까 이게 보통 뭐 얼마 안 사도 10만 원이에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갖고 뭐 젓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가계부가 빵꾸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까지 나서 이달부터 배추, 무 등 4만 톤을 비축해 가격 상황을 점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인 소비자 모두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건설업계가 최근 건설 현장의 자재비 폭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현재 건설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제시한 3%대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17일 연준 자료를 인용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금리를 4 내지 7%로 올려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습니다. 또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 수준은 3.25에서 3.5%로 봤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수학 공식에 현재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를 대입할 경우 적어도 4%는 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속에 일본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기준인 10년물 국채는 0% 수준으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국채를 사들인다는 겁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경기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金利を引き上げるということにすれば当然経済はさらに下向きに動いてしまうと経済成長も大きなマイナスにな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にな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 미국과 유럽 등은 인플레를 막기 위해 최근 잇따라 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본도 지난 4월 이후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엔저 현상은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 엔화를 팔아 달러 등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는 최근 2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 서민 생활에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 속에 수입 물가가 뛰다 보니 지난달 일본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最近の為替市場では急速な円安の進行が見られ憂慮をしている。為替市場の動向やその経済、物価等への影響を一層の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ていくなどの認識を共有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지난 2013년 아베 전 총리 당시 시작된 무제한 돈 풀기는 임금 상승도 경제 성장도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일경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엔저를 방어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 내년 4월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난 뒤에야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가 격렬해지며 민간인과 군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속출해 집단 무덤이 생기고 군인 사상자도 하루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구급 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와 강 사이를 두고 있어 쌍둥이 도시로 불리는 리시찬스크. 최근 공격 횟수가 잦아지며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Я был дома, слышал взрыв, и пепел, и пыл, столб пыли пошел. Чую крики тут. 돈바스 최대 격전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숨진 민간인들도 이 지역에 집단 매장됐습니다. 300여 명이 묻혀 있는데
굴착기가 없어 흙도 제대로 덮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아직 세베로도네츠크에 12,000명, 리스찬스크에 4만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어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The actual death toll of hostilities on civilians is likely thousands higher. Bodies have been found in improvised individual or collective graves, in yards, streets and parks, in unattended houses and apartments. 동부 돈바스 전투가 격렬해지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피해도 하루 1,000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가운데 200에서 5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군도 지상 병력의 25%를 잃었다며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정식 후보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가치와 기준에 부응하고자 하는 명확한 포부와 신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we all know that Ukrainians are ready to die for the European perspective. We want them to live with us the European dream.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военные, оборон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этому там разные происходят трансформации, которые мы, конечно, самым тщ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наблюдаем. EU 집행위는 몰도바에 대해서도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했지만 조지아에 대해서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후보국 지위 부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지원 방안과 경제 지원, 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만나 중화기와 방공 시스템 공급과 경제적 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보궐선거를 앞둔 존슨 총리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우크라이나를 찾은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을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 그레프 스베르방크 대표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면서 1년 이내에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충분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스베르방크에 대한 스위프트 접근 차단이 은행 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차단 당시 스위프트를 통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초 제6차 대러 제재의 하나로 이달 14일부터 스베르방크와 모스크바 신용은행, 러시아 농업은행 등 3개 러시아 주요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극장가에는 형만한 아우가 되려는 속편 영화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만 영화 범죄도시2에 이어 35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탑건까지 한국 외국 영화 할 것 없이 속편 전성시대인데요. 그 이유를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친절한 톰 아저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Very happy to be back here. I love you. 팬들을 향해 일일이 소나트를 날리며 명불허전의 팬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벌써 10번째 방문으로 이번엔 35년 만에 나온 탑건 후속편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극장가는 속편 전성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첫 천만 영화로 전작의 성적을 훌쩍 뛰어넘은 범죄도시2. 제작자인 마동석은 벌써 3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석도 형사를 중심으로 계속 다른 사건과 다른 빌런들 이미 8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고 이어 흥행 바통을 이어받은 영화는 마녀2입니다.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새로운 마녀로 한국형 히어로 영화의 시리즈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 헐리우드에 어벤져스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시리즈물이 없어야 돼? 2가 나올 때 그래서 반가웠어요. 지난 29년 동안 이어진 쥬라기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 같은 속편 열풍은 이제 막 코로나19 회복기에 들어선 극장과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관객들이 극장 영화에서는 좀 멀어졌다라는 위험 부담 때문에 보다 친숙하고 흥행도 일정 정도 보장된 작품을 앞세워서 극장을 워밍업 하려는 전략이 있고 이런 기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작 명량이 이번엔 한산으로 새로운 이순신과 귀환하고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미니언즈도 새로운 이야기로 관객을 찾아옵니다. 또 올해 말에는 아바타2를 통해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가수 싸이가 공연 도중 물낭비와 위생 논란에 휩싸이자 방수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싸이 흠뻑쇼 측은 공연 예매처 공지를 통해 방수 마스크 1개씩을 제공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 마스크는 별도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싸이 흠뻑쇼는 공연 중 300톤 정도의 물을 뿌려서 가뭄에 물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젖은 마스크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공연 중 가급적 물을 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는 점을 이해해 방탄소년단과 함께 논의한 뒤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박지원 하이브 대표에게 전화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홍보대사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경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의 사건 당시 보고와 발표 과정에 청와대 개입 여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서해상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지연의 원인이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있는 레벨 센서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이 센서 교체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가운데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재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인 현행 7일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 해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조만간 경찰 직접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예정된 해외 출장까지 취소했습니다. 2년 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재판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식 후보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후 5시 반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부품을 교체해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예비 발사일 이내인 오는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 정책관은 당초 신호 이상이 확인된 산화제 레벨 센서를 점검하고 교체하기 위해선 누리호 단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분리 없이 문제가 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복 수사 논란에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꾸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여러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쯤 이들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 전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 불참하라고 통보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국민의힘까지 나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종용한다며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 업무를 방해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에 적용하는 같은 논리라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하려며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 전환용 공안 정국을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등으로 불거진 조기 사퇴론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천개혁 카드까지 꺼내며 주도권에 고삐를 더 죄는 모습인데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성패를 가를 1차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건 핵심 화두는 자기 정치와 혁신이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만큼 앞으로 남은 1년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이전 보수 여당의 계파 갈등 사례를 거론하며 공천제도 개혁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이와 친박이 서로 공천 학살하면서 죽이던 경험에 젖어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총선 또 죽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2년 뒤 총선에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보내겠다는 건데 당내에선 뒷말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당대표 권한인 공천권에 굳이 손대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 등을 겨냥해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친윤계 맏형격인 정진석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자기 정치를
이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 대표 입장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인 만큼 혁신 기조를 굽힐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관건은 당 윤리위입니다. 자신이 지난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당 윤리위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경우 당내는 물론 야당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 심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망신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할 때 분위기가 엄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 이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천 혁신, 나아가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선 이후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하기로 한 최고위원 2자리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충돌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문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신이 문제를 만든 건 아니니 자신이 풀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추천을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이재명 의원 책임론과 함께 당대표 불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매진하는 이 의원이 당내 견제 여론을 뚫고 당권 경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제, 인물이 떠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재선 의원들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세대 교체론을 띄웠고 생물학적으로 젊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게 아니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 초선들도 여기에 힘을 싣는 분위기. 기존의 이러한 지도부에 들어있지 않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방선거 지자마자 특정 후보의 책임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책임을 져라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 상황과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과도한 정치 공세다. 하지만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불출마론을 놓고는 당권의 뜻이 있는 친문 중진들 셈법도 엇갈립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또는 뭐 전해철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내가 잘 바꿀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저희가 당원구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경쟁이 되면 이재명 의원은 당내 경론을 침묵 속에 지켜보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여전히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평가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도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불리한 당내 여론을 돌파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지 결심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YTN 취재진이 이재명 의원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만나 당권 도전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무건수행 중이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와 민생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 많기도 해서 혹시 뭐 마음 굳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혹시 뭐 고심하고 있으시면 뭐 그런 말씀이라도 좀. 정말로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가능하면 우리 민생이나 경제 또는 국민의 삶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서민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민생을 챙기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도 들었지만 법인세 감면보다는 저는 유류세 감면을 해라. 차라리 민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부분 수행 중이자.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재확산 시기가 당겨지고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더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은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4명까지로 제한됐던 1회 면회객 수도 병원 여건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또 백신을 4차까지 맞은 입원 입소자는 외박도 가능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역력 떨어지는 노인과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한두 명만 걸려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들 감염 취약시설에도 일상회복 폭이 확대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접촉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습니다. 4차 접종을 마쳐야 면회가 가능했던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들이 접종 여부 상관없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 맞아야 했던 면회객도 백신 이력과 무관하게 면회할 수 있고 4명으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시설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면회 인원과 자격은 풀지만 면회할 때 방역 수칙은 유지합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 또 면회자 사전 검사 실시와 함께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또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의 환기 등과 같은 안전한 면회를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 외박도 풀립니다. 현재는 필수 외래 진료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라면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니어도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 다만 복귀할 때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도 완화해 일주일에 2번 받던 것을 한 차례로 축소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새로 들어갈 때도 검사를 2번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나흘 격리하던 것을 한 번 검사받고 음성이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등 일부 이용시설에만 제한 허용했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하는 조건으로 전체 시설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알렉시스 임 씨는 요즘도 잔기침에 시달립니다.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줄 만큼 증상이 있지만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다가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하는데도 기침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때가 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말하신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는 없으신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에선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알려진 증상만 200가지 정도나 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피곤. 굉장히 병적으로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되게 피곤하고, 또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롱 코비드 증상이 많은데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감퇴, 그다음에 수면 장애, 우울증과 불안감, 두통, 어지러움증이 많고요. 앞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 후유증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지시한 건데, 코로나 후유증 환자 치료에 사용할 2천만 달러와 4년 장기 계획으로 12억 2,50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현실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심한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만큼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형 병원인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롱 코비드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되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경제 곳곳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은영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현지 시각 17일 성명을 통해 영유아용 백신이 입원과 사망 등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결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허용 나이를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의 경우 허용 나이를 생후 6개월부터 17살까지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5살 미만 미취학 영유아가 백신을 맞을 길이 열렸고 5세에서 17세 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2종으로 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사실상 국정개혁과제 1호로 꺼내들자 교육부는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학과 증설부터 대학 지원과 규제 철폐까지 속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내놓을 인력 양성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반도체 제조기업에서 관련 소부장 기업까지 필요한 모든 수준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체 얼마나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데이터부터 엇갈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간 1,600여 명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3,000여 명이 부족하다 하고 주요 기업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을 고려하면 10,000명 수준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하는 인력도 제각각입니다. 중소기업은 고졸과 전문대생이 급하지만 대기업은 석박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라고는 해도 설계와 공정, 소재 장비와 차세대 칩 연구 등에서 필요한 인력은 전혀 달라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인력을 키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게 이게 융합 분야지 않습니까? 전자공학과도 있고요. 관련돼서 신소재공학과, 화공과, 그다음에 생산 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다 필요한 건데 그건 반도체 학과에서는 학부에서 이것들을 다 가르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급 인력 육성 대책은 더 구멍이 많습니다. 당장 석박사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데 산학 교수로는 한계가 있고
서울대도 27년 된 장비를 쓸 정도로 연구 환경이 열악하지만 정부 재원은 이제 확보해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대충 11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를 너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도권 계약 학과가 늘면 지방대는 무슨 수를 써도 고사할 거란 위기감이 팽배하고 이제까지 반도체 업계로 흡수되던 전자공학이나 화공과는 취업 걱정에 학내 갈등 조짐도 보입니다. 또 최소 4년 뒤에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올 텐데 반도체 산업이 조정기 없이 지금의 취업 규모를 유지할지도 관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고물가와 금융불안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등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6주 연속 내림세인데 낙폭은 지난주보다 커졌습니다. 수도권도 지방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용산구와 서초구 정도만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고물가의 기준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 급매물 정도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도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도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수요 진작과 공급 확대를 총망라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높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 원짜리인 주택에 사는 경우 원래 257만 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가 6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땐 지역과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재판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막으려다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 경찰관과 춘천시청 공무원, 시청 기간제 직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됐고 6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 가운데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건 윗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 수사는 무려 21개월을 끌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춘천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수상안전팀 직원도 있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기에 춘천시와 해당 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붙었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린 재판, 법정에 나온 시청 공무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댐 수문을 열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변호인 측은 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철수 지시 역시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작업은 다 종료되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별개의 상황으로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구조하려고 가다가 의암호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로 사고의 계기가 됐던 수상통제선 철제 와이어가 보이는데요. 사고 당시에 시청 주무관 등 현장 핵심 실무자들이 모두 숨졌고 공식 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결국 안전관리 문제, 사건 증거자료만 10,0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정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7일 워싱턴 DC에서 연준 주최로 열린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 의무에 대한 연준의 강력한 약속은 가치 저장소로서 달러화를 향한 광범위한 믿음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의무 이행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에 달렸다며 두 가지 의무에 대한 연준의 약속과 금융 안정성은 국제사회의 달러화 보유와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달러와 같은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래의 달러화의 국제적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속한 변화가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토요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후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을 동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후 밤부터는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22.2도, 부산도 22.2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0도, 춘천도 30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